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목회 상담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듣기, 질문하기, 말하기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목회 상담의 기술을 이야기할 때,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에서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 상담에서 또 뭐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담자의 역할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 닦아주기, 또 하나는 생각 열어주고, 또 하나는 마음 먹게 하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상담자의 역할을 꼽고 있는데요. 일단 상담에 오는 내담자는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죠. 고통과 슬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뭔가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고 실제로 상담자가 그 눈물을 닦아준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내담자 속에 있는 그 슬픔이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이제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에게 스스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또는 기도하다가 또는 대화하다가 또는 글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눈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상담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내담자의 고통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안에 있는 슬픔을 위로해주는. 그래서 내담자의 눈물을 받아주고 내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할 때 이제 대화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듣고 말하고 질문하고 하는 등의 기술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담자는 내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생각 열어주기입니다. 생각 열어주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상적인 인지 활동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슬픈 사람들의 경우는 사고가 경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고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자는 내담자가 왔을 때 먼저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그리고 눈물을 충분히 흘리고 나면 또 감정적인 정화가 일어나고 나면 이제 사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을 때 인지 변화를 위해서 상담자가 또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생각 열어주기라고 하고 생각을 열어주는 과정 속에 상담자의 대화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의 기술은 이런 생각을 열어주는데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감정이 정화되고 또 생각이 바뀌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마음을 먹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먹게 하는 거. 그래서 감정이 해소되고 이제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지와 관련된 또 의지적 행동과 관련된 마음 먹게 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는 건 내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내담자의 생각을 열어주는 것이고 내담자가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그 마음 먹은 것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상담자의 역할이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이제 의사소통,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대화의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의 기술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대화 기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대화 기술은 뭐 말하기, 또 듣기,
또 질문하기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차에서는 바로 이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상담자의 역할, 그리고 대화에서 대화의 형식,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상담자의 역할을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는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화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언제 말을 하고 싶으시고 언제 듣고 싶으시던가요? 아마 우리들이 이제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대화의 목적은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충족. 네, 이것은 뭐 제가 말하고 있는, 제가 뭐 제 생각대로 처음부터 말한 건 아니고요. 현대 심리 치료 이론 가운데 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종종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교류 분석에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분석이 있고, 갈등 분석이 있고, 뭐 인생 초기 분석이 있는데, 뭐 각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성격과 관련된, 그 다음에 대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갈등과 관련된, 또 각본과 관련된 이런 이제 분석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화 분석에서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시하고 있는 답이 바로 욕구 충족입니다. 욕구 충족.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욕구 충족을 하고 있느냐, 욕구 충족을 하지 않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욕구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나게 되겠죠. 또는 내가 좌절감을 느끼게 되겠죠. 혹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힘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힘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힘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또 강압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이렇게 화의 기운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 왜 그렇죠? 내 말을 네가 들어야 되는데 네가 듣지 않았으니 내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은 거고,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으니 화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다면 그것도 뭔가 욕구의 표현일 수 있고요. 나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면 어쨌든 언어를 통해서 말하든 비언어를 통해서 말하든, 네, 말로 하든 눈빛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든 무엇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충족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고, 보통 말하는 사람들은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것. 네, 그리고 들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 그런 거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소통 안에는 침묵도 포함이 됩니다. 침묵도. 다른 말로 하면 침묵하는 사람도 여전히 욕구 충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보내고 자극을 받고, 또는 자극을 보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돼 있다? 다 욕구 충족과 관련돼 있다라는 전제를 일단 우리가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의 목적이 욕구 충족이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너무 저급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급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본질적인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화를 할 때는 욕구 충족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내 욕구가 무엇인지 또 다른 사람의 욕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대화에 임하는 것도 좋은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대화의 3대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3대 원리. 자, 욕구가 충족되었다는 말은 만족했다는 거고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불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대화의 원리 세 가지는 교류 분석에 나오는 대화 분석의 세 가지 형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대화 분석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교류 분석에서는 이제 대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성격의 5가지 요소를 이제 먼저 탐색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교류 분석 수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자아 상태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고 그냥 대화 분석 자체만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보 교류입니다. 상보 교류. 설명을 잠깐 읽어보면, 자, 발신자가 수신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을 때 만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경우를 우리가 상보 교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화에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습니다.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는데 이 화자는 우리가 이제 발신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청자는 수신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발신자가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수신자로부터 청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게 되면 그때 만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수신자를 통해서 원하는 반응을 얻어서 만족이 발생하는 상태를 상보교류라고 합니다. 상보교류. 근데 이제 이 상보교류가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그것도 상보교류이긴 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보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도하는 입장, 발신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한, 만족을 위한 발신을 해야 되겠고요. 수신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원치 않는다면 이제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내 습관대로 대화에 참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교차 교류가 있습니다. 교차 교류. 발신자가 수신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불만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가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제가 불만족스럽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족하게 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뭔가 우울하고 좌절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반응은 각자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발신자가 수신자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으면 만족이 발생하고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하면 불만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이 발생하는 교류를 상보교류, 불만족이 발생하는 교류를 교차교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보교류를 하는 사람일까요? 교차교류를 하는 사람일까요? 누구하고는 상보교류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누구하고는 교차교류가 매일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게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패턴. 그래서 내게 익숙한 패턴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늘 비슷한 패턴의 대화 양식 또는 관계 양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누구하고는 상보교류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누구하고는 교차교류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는 대화하면 항상 기분이 좋고 누구하고는 대화하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랑 상보 교류를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랑 교차 교류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내가 또는 상대방이 나와의 대화 속에서 상보 교류를 하고 있느냐, 교차 교류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상보 교류를 하기를 원한다면 발신자가 원하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면 내 발신자로서 내가 말하는 방식을 고칠 필요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면교류를 보면 발신자가 사회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할 때 수신자가 심리적 수준에서 반응해야 만족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발신을 하는 사람이 그 사회적 수준과 심리적 수준이 일치하지 않는 발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의 내용과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자, 학생이 수업 시간이 9시인데 9시 10분에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학생 지금 몇 시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시계를 보면서 9시 10분입니다 하고 들어오면 이거는 상보교류일까요? 교차교류일까요? 이면교류일까요? 자, 일단은 교수님이 학생 지금 몇 시인가 라고 물은 것은 실제로 시간을 물은 것이 아니라 늦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대표면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몇 시야? 네, 9시 10분입니다. 이런 상보교류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러나 이면교류는 실제 이 말과 그 안에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자, 지금 몇 시인가라고 했을 때 학생이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만족이 발생했겠죠. 네, 그러면 교수님이 그러면 다음부터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올 때 어려움이 없었냐고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면 교류가 많은 조직은 건강하지 않은 조직입니다. 이면 교류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이면 교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필요할 때는 또 할 수 있어야겠지만 일상에서 이면 교류를 자주 하는 것은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관계에도 좋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누군가 이면 교류를 나에게 시도한다면 사회적 수준이 아니라 심리적 수준에서 반응하시면 상보 교류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늦게 들어오는 새벽에 들어온 딸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그랬더니 딸이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늦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원하는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만족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딸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엄마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아마 교차 반응이, 교차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속마음은 이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자, 딸이 짜증을 내면서 엄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속마음은 뭐예요?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늦었어요. 죄송해요인데 이 말을 못하는 거죠. 자, 어머니가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와 라고 했을 때 딸이 어머니의 심리적 수준에서 반응했다면 학교에서 모임이 있어서 늦었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면 아마 어머니의 그 기운이 화가 가라앉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마음을 만져줬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이면 교류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는 어디서 반응해라? 심리적 수준에서 반응해라. 그러면 대화가 잘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화에 필요한 능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는 능력, 듣는 능력, 수반 능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